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FOMC도 끝났고 애플,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아주 안 좋게 끝났죠. 보통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 지수가 밀려서 미국 지수 선물이 갭 다운 출발을 하게 되면 강세장에서는 빠르게 갭 다운을 회복하곤 하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것이 갭 다운 1% 넘게 출발한 다음 반등 없이 다이렉트로 밀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반등이 나왔긴 했지만 시가 이상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 FOMC 이후에는 다시 밀려서 실적 발표까지 아주 그냥 급락이 나와버렸죠. 이제 하락장 시작입니까? 제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예, 왜 아직 하락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장세 정의,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화요일 우리 시장을 강력하게 짓밟아 누르던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은 이 화요일 밤에 미국 지수 선물이 신고가를 갱신하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왔어야 했죠. 그런데 갭 상승이 3포인트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30분도 안 돼서 스트레이트로 6포인트짜리 급락이 나왔죠. 근데 그 뒤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9시 23분에 저점을 찍고 나서는 10시 40분에 이 쌍고점 432.30을 만들 때까지 그야말로 쉬지 않고 반등을 했죠. 저점 대비 9포인트의 반등이 스트레이트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때의 시장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할 때 이 고비용을 치르고 매도를 구축했다고 했었죠. 평균 3포인트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숏을 쌓았는데, 오늘 아침 30분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8포인트도 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선물이 3포인트 갭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현물은 별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현물 시장 참여자들은 좀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호가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작게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도 쏠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과격한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장 초반 갭 상승 이후에 지수가 밀리기 시작할 때 이 선물이나 옵션이 방향성을 결정지은 게 아니고요. 그냥 외국인 주식 매도가 나오는 거 보고 투자자들이 오늘 주식 매도 또 나오나 하면서 급격하게 이 관망 모드로 돌아가면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도가 나온 속도를 보니까 30분도 안 돼갖고 한 1,700억 나오긴 했는데, 현물 매도 기준으로는 장중에 추세로 때릴 양으로는 좀 적은 양이죠. 그리고 이제 선물과 미니 선물은 순매수 상태였고요. 그러면 이거 시장이 하방 경직이 있겠구나라는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최소한 9시 36분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좀 크게 주겠구나, 그리고 오후에 밀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9시 23분에 튑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상승할 때는 마찬가지로 현물 매도 호가가 싹 빠지는 거예요. 반등 나오네? 그래, 어디까지 반등하나 보자면서 투자자들이 또 관망 모드로 딱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상 이 거래 없이 올라간 겁니다. 430까지는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구간이에요. 그런데 430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손절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차익 매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그 뒤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젠 지수 선물이 또 빠지고 하니까, 미국 지수 선물 빠지고 하니까 호가가 아래가 쫙 빠집니다. 그러면서 또 홍콩 세션 시작하고 미국 시장이 다시 매도 압력을 받더니 432.30에서 427포인트까지,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반등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베이시스 다시 눌러가면서 언더와 언더를 반복해서 오후 1시 35분에는 421.90이라는 저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오늘 현물 시장에서의 그 관망 모드가 파생 시장에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만들었다고 준다 하면, 이 투자자들의 태도도 그랬다고 봅니다. 개인들은 초기엔 주식을 매수했죠. 그런데 시장이 1% 넘게 반등을 하니까 주식 매수를 줄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밀리니까 또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1조를 주식을 샀습니다. 반면에 이 파생시장이 개인 플레이어는 아주 노련한 특급 선수들만 생존해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FOMC라는 빅 이벤트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포지션을 거의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이 이 주식 매매에 대한 태도가 오늘도 확인된 셈인데요. 밀리면 산다, 그리고 오르면 팔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코스피 시장에서 풀스윙으로 숏을 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했었죠. 이들이 이 포지션을 어디서 청산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이 저변동성 국면에서 포지션을 잡은 거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상승한 것이 이제 시작됐다면
그 변동성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1월물 옵션에서 당한 그 복수국을 시작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대기 매수 자금이 시장을 어느 정도로 받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은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이 숏에 대한 이익이 이제 커지기 시작할 거죠. 그래서 아마 최대한 누르려고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서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야 하락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들 사고 싶어 대기 중입니다. 이게 개인만이 아니에요. 주식 비중 낮은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되었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물은 언젠가는 꼭 비중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증시예요. 다만 비싸게 사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하락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장세히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변동성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변동성도 20포인트 초반을 향해 내려간 듯 했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아주 강하게 위로 튀었죠. 전일 우리 시장은 베이시스 회복시키면서 내재 변동성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하락했는데 심지어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장중 저가권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하락했죠. 이걸 좋게 봐야 할 게 아닌 게 변동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풋옵션을 계속 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주식 매수하면서 풋옵션을 사는 거는 꽤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이건 하락 배팅이 아니에요. 합성 콜 매수의 형태의 포지션으로 업사이드는 열리고 또 다운은 막아놓는 좋은 포지션입니다. 반면 오늘처럼 주식도 팔어. 그런데 풋옵션도 사? 이건 숏 배팅이에요. 그리고 또 어제 그 외국인이 콜옵션 1240억 산 거 이거 상방을 열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분들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차익거래였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도 숏을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식을 빠르게 팔잖아요. 그러면 저 아래서 옛날에 매수했던 그런 풋들이 다시 살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게 진짜 살릴지 안 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특히 지난 1월물과 다르게 2월물은 이 아래로 옵션 행사가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해지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고평가 현상이 지난 1월처럼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는 것 같아요. 지난 1월은 이 상장된 옵션이 없어서 외가격 콜옵션을 살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 외가격 콜옵션을 살 대신에 합성 콜옵션을 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물 매수를 하고 외가격 풋옵션을 사고 또는 주식 매수를 하고 외가격 풋옵션을 사서 그래서 합성 콜옵션을 매수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폭락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면 하루에 선물로 한 20포인트 내리고 또 20포인트 내리고 40포인트 내리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한 몇백 포인트가 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다시 정리하면 글로벌 변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 시장의 내재 변동성도 다시 증가할 거고요. 장중 진폭이 이제 10포인트가 넘어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하루 10포 내리고 18포 내리고 또 10포 오르고 또 10포 오르고 이런 정신없는 시장일 수 있는데 주요 증시가 21선을 깨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깨기도 한 증시도 있죠. 따라서 우리 시장도 21선 언더슈팅은 장중이 됐든 기간에 걸쳐서든 어쨌든 반드시 언더슈팅을 줄 거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언더슈팅이 나올 때 하루 진폭이 종합주가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쫄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는 기간 조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속으로 크게 밀리거나 과하게 밀려서 멈추게 되면 주식을 단기 매수해서 청산하거나 아니면 정말 괜찮아 보인 주식을 사 모으는 계기로 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울러 이제 당월물 콜 470은 이미 옵션 가격이 말라 비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놈은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놈은 매도했다가 지수가 더 내려가면 살아버려요. 변동성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차월 콜 그것도 이제 한 465 정도? 그 정도를 매도하면서 주식 포지션을 해지로 키워나간다면 진짜 반등이 나오면 변동성 하락도 나오고 그리고 지수도 상승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전일 독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이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이 밀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버텼어요. 근데 유럽 본장 시장 직전을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의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면서 선물이 밀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밀리는 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오후 6시 넘어서 그 ECB의 그 클라스 노트 총재가 유로화 강세에 대한 대응 수단이 있다고 하면서 뭔 생뚱맞게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후로 유로가 하락을 한 건 물론이고 유럽 지수들도 이 낙폭을 확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하락세는 미국 본장 시작 후 30분 만에 스탑로스 터지면서 독일 기준 마이너스 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적잖은 반등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은 아래쪽이 열려버린 그림으로 전환된 겁니다. ECB가 금리 인하하고 뭐 부양책을 하면 유로화 약세가 되고 그럼 독일 증시 이익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독일 지수가 밀리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랑 ECB가 동상이몽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유로화 강세론자들은 유로존이 이미 경기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뭐 추가 부양책 자꾸 나오는 미국에 비해서 유로존은 이제 부양책이 아니라 오히려 걷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먼저 미국이 걷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거둘까 그 총대 매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ECB는 그런 시장 인식에 따라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형국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유로존 지금 상황 나쁘거든. 금리도 인하하고 돈도 더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유로화 그만 땡겨.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옳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로화는 그런 발언 이후로 줄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정확히 말해서는 글로벌 변동성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달러 매수 수요가 생겼고 그래서 유로화가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ECB의 그 클라스 노트가 떠들었다고 유로화가 급락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로도 유로존 증시가 계속 박살나니까 달러가 튀면서 또 유로 밀리고 또 미국 본장 시작 이후에 투매가 나올 때 그때 유로화가 바닥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름 제법 크게 반등을 했어요. 또 이젠 유로존 관련해서는 통화 시장만 좀 움직였지 채권 시장은 거의 미동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통화 시장에서 메인 플레이어들이 방향성을 바꿨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증시가 이상하니까 잠깐 달러 매수 수요가 생겼다? 그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영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주요 증시가 이 YTD 수익률이 죄다 마이너스로 가버리게 됐죠. 한번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버리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미국 세션 바로 가겠습니다. 미국은 장 시작 전부터 선물이 약세였는데 이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강세장에서는 갭 다운이 나오면 일단은 빠르게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뭐 보합이나 그 이상으로 땡기든 어쨌든 초반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니었죠. 그냥 바로 장 시작하고 나서 마이너스 1%짜리를 마이너스 2%로 다이렉트로 눌러버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온 반등도 시초가 이상으로 막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일단 마이너스 1%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에 누군가는 주식을 탁 치고 팔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주요 외신들에서 나온 게임스탑의 숏을 친 헤지펀드들이 마진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닥치고 주식을 팔았다라는 거는 뭐 장 초반에 한해서라면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FOMC를 앞두고 반등은 개뿔 시장이 참 약했죠. 하다못해 이 강세장에서 조정이 올 때는요 FOMC 전까지는 일단 당겨놓고 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때 아래로 쫙 가거나 아니면 FOMC 전까지는 적당히만 반등하다가 기자회견 끝나고 아주 폭등을 주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오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애당초 FOMC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기도 했지만 이 파월이 정말 했던 이야기 그냥 또 했던 이야기 한 그런 평범한 기자회견을 마쳤어요. 그래서 뭐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아예 반등도 주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참 어이없었던 게 있었어요. 이 기자 한 명이 파월에게 게임스탑 주식에 대해서 물었어요. 당연히 파월은 야만 내가 그 왜 개별 종목 또는 뭐 하루하루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한 요지는 시장이 지금 버블이라고 생각하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파웰은 그 뒤에 코멘트하기를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상황이 moderate, 그러니까 적당하다고 그랬죠. 그러자 시장은 더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파웰 풋 같은 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장마감 직전까지 줄줄 흘러내리면서 나스닥은 13,000포인트를 위협할 듯 했는데 그래도 마감 30분 남겨놓고는 나스닥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명색이 뭐 투빅스, 그러니까 애플, 테슬라 이 실적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웬걸 장마감 후에 먼저 테슬라 실적 나오면서 빵 맞아버렸죠.
그 뒤에 애플 발표했는데 뭐 조금 반등을 했는데 결국 아래 꼬리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소리 없이 조정이 다가왔지만 진짜 시장의 방향이 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 과연 전체 자산군에 변화가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채권 시장 뭐 리스크 오프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또 통화 시장에서 뭐 달러 강세 나왔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정도 갖고 달러 강세 나왔다고 하면 안 되죠. 골드도 뭐 달러 강세로 밀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시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만 속도 조절 들어간 거라고 봐야 돼요. 개별 종목도 간단히 보면 뭐 다 빠졌어요. 시뻘겋잖아요. 테크 뭐 거의 다 빠지고, 제약주 개박살, 금융주 개박살, 기름도 개박살, 스타벅스도 6% 넘게 빠지고요. 반면 게임스탑 주식이랑 넥스트 스퀴저라고 불리는 이 AMC 엔터테인먼트는 오늘도 134%와 301% 상승을 했어요. 이 게임스탑 관련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저는 이 SEC가 결전이 날에 강력한 칼을 꺼내들 거라고 봅니다. 저거를 그냥 뭐 묻지마 이 로빈훗 개미들의 승리로 마감시켜버린다면 저는 증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거라고 봐요. 비이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누가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참 금융시장 20년 경력에 참 놀라운 현상 많이 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글로벌 변동성 장세가 시작됐다고 본다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정이 나오면 마이너스 2%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3% 넘는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대신 장중에 반등도 제법 크고 또 빠르게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이 3250이라는 고점이 형성된 거고, 이제 저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 동학개미 군단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가슴 아픈 얘기지만 좀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이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외치는 장교들도 사실은 이 먼저 돌격한 놈이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동학개미의 맨 앞면에 서서 리스크를 먼저 온몸으로 가득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첫 조정이 3000포인트를 충분히 깰 수 있다고 봐요. 3000포인트 깨고 나서 언더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회복할 거냐를 봐야지, 처음에 3000포인트 왔으니까 롱 담자, 이거는 이 동학개미 맨 앞면에 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 첫 조정이 크면 클수록 반등도 클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수렴으로 보지 그냥 여기서 뚜뚜뚜뚜 뿌려져는 막 완전히 폭락, 이거는 안 봅니다. 그렇게 삼각 수렴을 몇 주에 걸쳐서 하면서 이른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수가 다시 간다면 다시 3250은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쌍봉 만들든지 아니면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급락은 받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여전히 싸게 거래되는 많은 종목들인데 뭐 그런 거 담는 건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달렸던 주도주들을 담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